자, 앞 시간에 교재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2022년 문제까지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부분도 보면 어, 분석했는 내용이 우리 책에서 10에서 11쪽, 12쪽, 13쪽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2022년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역시 학습 방법에서도 제가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출문제도 뒷부분에 2022년 해당 분야에 다 실려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법 부분에서 보면 언어와 국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국어 30에서 31쪽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보면 제시된 내용에서 32쪽 부분에 국어의 특질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보면 2006년 9번, 2004년 6번 이렇게 해서 국어의 특질이라고 할 때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첨가의 특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로 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이 참고로 보면 되겠는데, 35쪽에 보면 우리가 문법 기본에서 언어 부분에서 보면 언어의 기호 특성 중에 34쪽에 언어의 기호적 특성이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개념을 잘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했을 때 언어의 형식인 음성, 언어에서 내용 형식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과라는 말이 있으면 이 사과의 경우 형식은 음성입니다. 사과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면 내용은 의미라고 했죠. 이 의미, 사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면 사과라고 했을 때 이 관계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의 이런 관계 부분이 자의적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 자의적이다 라고 할 때 이 자의성의 경우 그 상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접근하면 필연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다 하면 반드시 하나로, 어떤 언어에서 똑같이 하나로 돼야 되는데, 이게 자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과에 대한 이런 의미를 우리 국어에서는 사과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우리가 보면 애플이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가 자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자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과라고 사용을 하고, 미국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을 하고, 또 독일어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게 아니면 자기 사회에 맞게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문법에서 이렇게 이런 예를 통해, 아니면 집이라고 할 때 집이라는 부분이 중국어로는 지하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하우스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집이라고 한다, 이런 예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확장을 해보면 자의성을 설명할 때 그럼 이것만 자의성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에서 문법 부분에서 보면 문법의 특성들 중에 예를 들면 국어는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이다,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이다, 이러한 부분도 약속해야 한 겁니다.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할 때 꼭 여기 형식, 내용 이 부분만으로 설명하는데, 문법 자체 언어라고 했을 때 그 언어는 단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어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은 하나의 단어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어에서 적용되는 이 부분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 부분뿐만 아니라 자의성이라고 했을 때 국어에서 우리가 기억이라고 읽는다. 그 국제 음성 부호는 같지만 영어에서는 K라고 이렇게 쓴다든지 G라고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설명했듯이 통사론 분야에서도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 임의적이다, 자의적이다 하면 자의적인 약속,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자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단어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이런 다른 분야들도 역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할 때 그 언어는 꼭 형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문, 형태, 통사의 그 약속이 각각 우리 언어와 영어나 이런 부분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의성은 항상 연관이 되는 부분이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언어의 사회성인데, 이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회성이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형식과 이 내용의 관계, 앞에서 음성이라고 했고 이 부분에 의미라고 했는데, 음성과 의미의 이 관계는 자의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회성을 설명할 때도 이 관계가 1차적으로 자의적이다, 이건 인정을 하면서 여기서 뭐냐 하면 이건 자의적이지만 이 약속이 한 사회에서, 이런 약속이 한 사회에서 정해지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 바꿔 말하면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할 때 이 사회성의 개념을 다시 비교해보면 개인성입니다. 사회와 개인. 사회성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니까 한 사회 내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언어의 사회성인데, 그래서 앞서 요걸 연관을 지으면 이런 관계들이 한 사회에서 정해지면 개인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것을 보통은 사과라고 하는데, 이 사과를 나는 이 부분을 달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달나무에 달이 열렸다.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내 혼자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를 통용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달을 사과라고 바꾼다든지, 내 마음대로 달을 예를 들어 물이라고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이 부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것도 단어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문의 경우 이걸 기억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예를 들어 기억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디귿이라고 하겠다라든지, 기억을 적어놓고 너희들은 기억이라고 해라, 나는 디귿이라고 하겠다 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문장에서 국어 문장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어 목적어 서술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나는 서술어 먼저 제시하고 서술어 주어 목적 이렇게 하겠다, 나는 바꿔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문 부분이나 단어 부분이나 통사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이런 예들만 생각을 해서 보다 보니까 자의성, 사회성을 너무 범위를 좁혀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의 경우도 다 이 부분도 자의적이고 임의로 정해진 것이고, 이런 어문, 단어, 통사에 해당되는 부분 다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한 사회에서 정해지면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이걸 줄이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래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바꿀 수 없다라는 성질.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언급을 해놓은 이유는 뭔가? 이것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사회적 약속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것은 자의적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성을 설명할 때도 항상 형식이나 내용 이 부분은 자의적인 것은 맞는데, 그래서 임의적인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한 사회 내에서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와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언어의 역사성은 쉽게 말하면 이런 관계, 자의성이나 사회성의 관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단어 수준에서 예전에 사용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되던 단어가 지금은 그 부분이 바뀐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중생이다라고 할 때 중생에서 짐승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생은 여러 가지를 다 말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중생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인데 짐승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의 단어이지만 중생이다라는 부분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시대에는 이 부분이, 그 시대 속에서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중생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물을 말하면 중생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발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그 시대에서는 자의성을 지녔고 또 그 시대의 사회적 약속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점차 뭐냐, 이 관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화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 그 동시대에서는 변화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이 관계가 바뀌니까 이 부분도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한 시대 내에서는 아니지만 몇 시대에 걸쳐서 보니까 어느새 변화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뭐냐, 통시적으로 보면, 공시적이 아니라 언어의 역사성은 항상 통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통시적 개념이다. 이 두 가지는 좀 공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한 시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한 시대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면서 보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이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이러한 인식이 중세시대와 현대에 와서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는 것이 바로 뭐냐, 언어의 역사성이다. 이것은 언어의 이런 관계가, 자의성, 사회성의 이런 관계가 시대에 따라서 신생, 성장, 소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항상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역사성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 신생, 성장,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역시 제가 단어를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통사적인 관계에서도 중세국어에서는 관형사형 의미 부분이, 관형사형 의미가 다양하게 나열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행복한 등등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좋은, 행복한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의미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아름다운, 좋은, 행복한 사람 이런 문장이 있다면 중세는 그게 통용이 되었습니다. 현대는 그것은 뭐냐면, 현대는 그렇게 살려면 아름답고 고로 연결해 준다든지, 아름답고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고로 연결할 수 있는데, 관형사형 의미를 계속 이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어 사용하려면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문장에서 관형사형 의미가 여러 번 연결될 수 있었다. 그게 이 시대의 통사 부분에서의 약속이었는데, 이런 약속이 시대에 와서 지금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바뀐 겁니다. 과거에 있던 것은 없어졌다. 이것은 소멸된 부분으로. 그러니까 통사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세국어 어문에서 보면 예를 들면 순경은 비읍이 있었습니다. 반치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어문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근대로 오면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그 부분의 경우 뭐냐 하면 그 변화를 드러내는 어문론에서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전문법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언어의 역사성 때문입니다. 언어의 역사성 때문인데 그 역사성을 좀 더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 시대의 자의성이나 사회성에서는 통용이 되었던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자의성, 사회성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 중세에서 다르고 근대에서 다르고 또 현대에서 다르다. 그 이 약속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가? 언어의 역사성이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성의 바탕,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성이라고 할 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역사성의 경우는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자의성이나 사회성의 특징이 현대에 와서는 자의성이나 사회성의 특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어, 어문, 통사에 다 적용되던 그 시대의 약속이 근대에서 다르고 현대에서 다르고, 그러니까 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게 뭔가? 언어의 역사성이다 라는 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법에서도 우리가 보면 어문론이 있다, 형태론이 있다, 통사론이 있다 라고 할 때 엄밀히 말하면 이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설명한 핵심은 이 세 가지 개념이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이 단어로만 모든 책에서 하우스나 사과나 이런 단어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을 협소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영역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 가벼운 문제로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엮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역사성을 설명을 할 때, 고전문법을 설명할 때 우리가 고전문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언어 역사성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자의성, 그 시대의 사회성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자의성, 사회성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우리 책에서 37쪽에 언어의 구조적 특성, 여기서도 언어의 구조적 특성이 있어서 여기서 있는 게 언어의 규칙성과 언어의 체계성이 있습니다. 규칙성, 체계성. 이 부분 역시 문법에서 기본이 되는 개념들인데, 규칙성이라고 할 때 이 규칙성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통합관계, 통합이나 혹은 결합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체계성은 바로 뭔가? 이 부분은 계열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에 해당되는 것, 체계성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언어의 규칙성, 체계성을 묶으면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문법이라는 겁니다. 문법이다 라고 할 때 문법은 뭐냐? 가장 단순하게만 언어의 규칙성과 언어의 체계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성이라고 할 때 이 규칙은 어떤 부분에 제시되는가? 규칙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규칙성은 어문 영역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영역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사, 문장 영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문장을 하나, 오늘의 땀방울이 빛나는 합격이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제시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으로 제시해 보면 1차로 이 부분을 오늘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음절로 표기했는 부분입니다. 형태로 된 것을 음절로 표기해서 이 음절로 표기된 부분을 다시 나누어 보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오라고 할 때 자음 하나로 되어 있고 너 하면 니은과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러이 할 때 리얼과 그 다음에 땀 이런 식으로 빵 하면 이것은 땀방울 이렇게 했을 때 된소리 되기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으로 제시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작은 단위 우리가 음소 단위입니다. 음소. 그래서 오라고 했을 때 국어의 경우에 이것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오 자리에 다른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음절이 이루어지면 오 자리에 오가 왔다라고 할 때 오 자리에 예를 들면 이 부분 관련지면 이 자리에서는 아가 온다든지 어라든지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라고 할 때 여기 너는 뭐냐 니은과 여기는 오, 우 등등 이렇게 모음 부분들이 다양하게 와서 우리 국어의 경우 모음 하나로 음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예로 보면 이 다양한 부분이 올 수 있고 너라고 할 때 니은 자리가 있습니다. 니은 자리는 국어의 니은 대신에 기역이 올 수도 있고 디귿이 올 수도 있고 리얼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오, 이렇게 되는 부분은 뭐가 되는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계열관계로서 모음, 다양한 모음 체계 요 하나로 모음 체계 부분에서 다양한 모음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라고 할 때 니은의 경우에도 니은 자체로만 보면 니은 자리에 오는 것으로 보면 자음 체계입니다. 자음 체계, 니은 대신에 기역이 온다, 디귿이 온다, 리얼이 온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자음 체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대신에 다양한 부분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분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모음 부분이 오는데 여기서는 결합 부분은 뭐냐? 여기서 어가 오는 부분은 이건 음절을 이루는 부분으로 요거와 요것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올 수 있는 부분이. 근데 니은의 자리에 온다라고 할 때 니은의 자리에 오는 부분은 뭔가 하면 자음 체계입니다. 니은 자리에 기역이 온다 이런 부분은 모음 체계, 자음 체계인데 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건 결합 관계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되면서 뭐를 이루는가? 음절을 이루는 예로 자음 모음의 결합. 여기 모음 하나 부분이고 그래 이런 경우 자음 모음이 결합되는 부분은 뭐가 되는가? 이건 통합 관계. 음절을 이룬다. 국어에서 음절 구성이다 라고 할 때 음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음 하나로 될 수도 있지만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음 모음이 결합되는 부분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체계라고 했을 때 계열관계는 바로 뭐냐? 자음의 종류, 모음의 종류 등등에 해당되는 것은 계열관계입니다. 그럼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결합해서 음절을 이룬다라고 할 때 여기서 자음 모음의 결합으로서 음운 부분에서 자음 모음이 결합해서 자음이 결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모음이 기본이 되고 결합을 해서 음절을 이루는 이런 부분은 뭐가 되는가? 결합관계,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첫 소리에는 이응이 음가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규칙에 해당됩니다. 끝소리에는 자음, 모음, 자음, 끝소리의 소리로 보자면 끝소리에는 7가지 소리만 올 수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계열관계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자음의 종류, 모음의 종류, 자음 모음에 비분절 어문이 있다라고 하면 자음 모음과 비분절 어문의 경우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계열관계입니다. 또 국어에서 보면 어문론의 통합관계가 뭔가 음절과 음절이 결합을 할 때
음절과 음절이 이어질 때 그때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소리가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국과 국민 이렇게 할 때 땀방울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우리 이런 부분은 갖게 되는데 땀방울 할 때 상디귿과 아와 미음입니다. 땀빵 할 때 땀은 그냥 하나로 끝소리 이 부분은 이제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음절, 처소리에 오는 음은 끝소리에 오는 모음, 그 다음에 자음, 끝소리에 오는 것은 7가지이다. 자음에 처소리에 오는 것은 이렇게 해보면 18가지이다. 모음에 오는 것은 21가지이다. 이렇게 국어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국어는 자음, 처소리 자음 18개, 모음 21, 끝소리 자음 7개, 이런 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음의 숫자, 모음의 숫자 등으로 이해할 수 있고 끝소리에는 7개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땀방울에서 여기서 보면 그래 땀이라고 할 때 요 미음의 경우 끝소리 7개 중에 하나입니다. 기역, 니은, 티글,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다른 소리는 다 이렇게 7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자음 자체는 묶으면 19개가 됩니다. 18 더하기 7은 왜 19가 됩니까? 6개는 겹치기 때문입니다. 기역, 니은, 티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건 겹쳐서 같고 처소리나 끝소리 다 음운이고, 이응 하나만 처소리에 음가가 없었는데 끝소리에 음가가 됩니다. 그래서 19개가 된다. 자음 19개, 모음은 21개. 그 다음에 땀방에서 여기 이것과 이것이 이어지는 과정에 여기는 뭐가 일어납니까? 땀방울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경우 땀방울이라고 하면 땀과 방울 이렇게 돼서 땀방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 여기 음운 변동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음운 변동은 뭐냐? 음운 변동은 다양한 음운 변동은 뭐냐?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사이소리 다 뭡니까? 결합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되는 관계, 결합관계. 음절, 음절이 결합할 때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음운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음운론 분야 지식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3가지로 나눌 때 음운의 종류와 체계, 음운의 종류와 체계하면 계율관계입니다. 음절의 구성, 음절의 구성, 이 부분은 규칙성입니다. 그 다음에 음운 변동, 음운 변동도 결합에서 나타납니다.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이런 부분이 바로 음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단어 부분도 마찬가지고, 단어에서도 우리가 조어법, 단어에서 보면 그 나눌 때 단어 단위로 파생어, 합성어 이렇게 나눠지고 어근과 접사로 나눠집니다. 어근 부분과 접사, 어떤 어근이 있다, 어떤 접사가 있다, 구분이 됩니다. 어근 접사로 어근의 종류, 접사의 종류 이렇게 했을 때 접사의 종류에서 접두사에 무엇이 있다, 접미사에 무엇이 있다, 또 어근에는 무엇이 있다, 이 종류 부분으로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 종류로 파악할 때는 체계, 이 결합 부분에서 파생어를 이룬다.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 접미사와 어근의 결합,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의 결합. 그래서 어근 상태와 접사 상태로 있을 때는 종류입니다. 그런데 어근과 접사가 결합했다, 접사가 어근이 결합했다, 결합하게 되면 파생어, 합성어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이것은 무엇이다? 바로 규칙입니다. 그래서 위에 결합하면 접두사, 앞에 결합하면 접두사, 뒤에 결합하면 접미사, 이런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등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생어, 합성어로 결합된 부분, 어근 접사 상태는 체계성이다. 근데 어근 접사가 결합해서 사용되는 파생어, 합성어는
규칙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소 부분의 경우에도 우리가 단어 형태소 부분에서도 형태소 종류 자체로 보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종류만 따지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이 되어서 사용된다. 결합되는 관계는 또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품사 부분의 경우 종류, 품사에서도 종류가 있다 할 때 예를 들어 명사의 종류, 그 다음에 대명사의 종류, 그 다음에 형용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 이런 부분으로 따질 때 품사 자체의 종류 부분은 모두 뭡니까? 계열관계라는 겁니다. 품사의 종류에 해당되는 그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음의 종류라고 할 종류는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꿔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열관계는 교체, 대치가 가능하다. 교체하거나 대치가 가능한 그 부분에 대치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가 되는가? 품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체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경우 단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통사에서 보면 통사론에 들어오면 마찬가지입니다. 통사론에서 문장 성분 자체 주어 부분에서 주어를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어를 이룰 때 주어 문장의 경우 주어가 있다. 이 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죠. 주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다. 7가지 종류 자체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문장에서 주어가 구성이 된다 할 때 주어 구성에서는 체험 플러스 조사에 의해서 주어가 구성이 된다. 그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주어를 이룬다 라고 할 때 주어 이루는 방법은 또 통사론이라는 겁니다. 또 문장과 문장이 결합이 될 때 종류 부분은 모두 뭐냐? 종류 자체는 여기에 해당되고 결합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칙과 체계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종류에 해당되는 것, 어떤 종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체계 부분이다. 결합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 예를 들면 문장의 구성에서 국어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이 된다. 문장에서. 문장의 종류만 따지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문장 구성에서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다. 구성 원리는 또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일부만 예를 들어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문법은 뭐냐? 우리 언어의 각 단위에 내재하는 이런 체계성과 규칙성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 문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문학에서 보면 기본이 있듯이 문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 암기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규칙과 체계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품사라고 그 앞에서 조어법이라고 했을 때 조어법에서 어근의 종류, 접두사의 종류, 전미사의 종류 이렇게 파악할 때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이것은 계열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체계에 해당되는구나. 결합해서 파생어가 어떻게 결합해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다. 또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다. 이런 것이 바로 파생어 합성어입니다. 이 결합하는 방식은 규칙성이구나. 우리가 모든 문법 뒤에 나오는 모든 문법은 규칙성이 아니면 체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규칙이 아니면 체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설명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이 자체로도 규칙 체계라는 것을 갖고도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규칙성, 체계성 부분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공부하는 게 뭐냐? 고전문법 공부하는 것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법이라고 할 때 기본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접근을 하면 이런 언어의 특성을 왜 여기 제시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언어 분류. 언어 분류에서 보면 39쪽. 거기에 첨가어, 굴절어, 고립어 부분이 있습니다. 고립어와 같은 경우 중국어가 대표적입니다. 한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것은 어순 배열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어 형태 변화는 없습니다. 의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다는 의형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한자를 적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문제로 제시된 부분이 49쪽, 여기 문제가 좀 뒷부분에 있어서 49쪽에 보면 중국어 같은 경우 49쪽에 예상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는 사랑한다. 이게 국어에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고, 중국어 부분에 워 아이 니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니 아이 워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순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국어의 경우에는 그 위에 있듯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는 사랑한다, 어순을 바꿔도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첨가의 특징이기도 한데, 여기서 보면 중국어와 같은 경우가 고립의다. 어법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의 발달은 없고, 낱말이 독립되어서 말의 위치, 어순에 따라서 어순이 중요합니다. 어순에 따라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그게 중국어 같은 경우이고, 그리고 고립어는 의형 변화가 없다. 그럼 의형 변화가 가장 심한 단어가 뭔가? 굴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형 변화를 생각을 할 때 고립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변화가 없다. 굴절어는 변화를 통해서 의형 변화, 의형의 변화를 통해서 뭐냐면 의미를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첨가어라고 할 때 의형 변화로 보면 요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게 뭔가? 체언 뒤에 조사가 이렇게 붙어서 변화한다든지, 어간 뒤에 의미가 붙어서 변화한다든지, 그래서 첨가어의 경우 체언 플러스 조사로 변화할 수 있고, 어간 플러스 의미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굴절어의 경우에는 체언 자체도 변화하고 용언 자체도 변화하고, 국어에서는 체언에 조사 붙어서 조사가 변화하는 형태, 어간에 의미가 붙어서 의미가 변화하는 형태, 이런 형태인데, 체언이나 용언 자체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체언, 용언 자체가 변화한다. 예를 들면 국어에서 나의 경우 나 하면 내가 가까울 때, 그 다음에 나는, 나의, 나를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만, 영어에서 I 하면 나는 이런 부분이 되지요. I라고 했을 때 체언 자체가 바뀝니다. I, 우리가 my, me, mine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을 보면 이 형태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기본인데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에는 어간 뒤에 의미가 붙어서 가다 뒤에 가는 변화가 합니다. 가다, 가고, 가니, 갔어 이렇게 어간이 붙어서 변화하는데, 용어의 경우 그 영어라든지 이런 경우 형태 자체가 바뀌면서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 양상으로 보면 국어보다 굴절어의 경우 변화 양상이 훨씬 더 많다. 의형을 변화하면서 그 의미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것이 굴절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어, 첨가어, 굴절어 이 부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중요한 특징이 고립어나 굴절어는 뭐가 안 됩니까? 위치 바꿈이 안 됩니다. 어순이 바꿔질 수 없다. 그러나 첨가어는 뭔가? 위치가 바꿔질 수 있다.
이게 첨가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의 경우 첨가어라고 할 때 첨가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첨가어가 핵심이고 굴절어나 고립어는 첨가어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회고는 생략을 합니다. 이건 넘어가도 좋고 40,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문법에 대한 이해, 이것도 넘어갑니다. 국어 일반적인 특성 중에 44쪽에 오면 세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어 일반적 특성, 정의, 우수성, 한글의 우수성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훈민정음을 배우면 이게 다시 나옵니다. 제가 첨가어를 설명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첨가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8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에서 보면 39쪽에 첨가어 부분이 있었고 39쪽에 있는 내용을 여기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제 과거에 보면 2004년에 문제에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에서 보듯이 국어 문장은 영어 문장에 비해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로 국어의 첨가어 특성으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첨가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48쪽에 보면 국어는 조사와 의미가 발달해 있어서 문법 기능은 이에 의해서 된다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첨가로 설명하자면 이 문장을 보면 철수라는 주어 뒤에 가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조사라고 합니다. 밥이라는 말 뒤에 또 을이 결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다라는 어간 뒤에 는다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명사로서 체언이라고 하지요. 체언이라고 하고 체언이라고 하고 여기서를 용언의 어간이라고 합니다. 체언 뒤에 오는 것은 뭡니까? 이건 조사이고 어간 뒤에 오는 것은 의미이다. 그러니까 첨가어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한다. 어간 뒤에 의미가 결합한다. 결합하여 뭘 표시하는가? 문법 기능을 표시 혹은 드러냄. 뒤에 조사가 결합해서 의미가 결합해서 이게 바로 뭐냐? 교착이다. 부착어. 결합을 첨가. 똑같은 말입니다. 체언 뒤에 이게 결합했다는 겁니다. 어간 뒤에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했다. 어간 뒤에 의미가 결합해서 결합한 이게 뭐냐? 문법 기능을 지니는 겁니다. 이게 문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결합한 이 부분이 문법적 기능을 지닌다. 문법 기능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부착되어 있다. 교착되어 있다는 것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가도 뭡니까? 1차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문법 기능을 표시하는데 어순을 바꾸어도 문장의 순서, 어순을 바꾸어도 뭡니까?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옮겨간다는 겁니다. 어순을 바꾸어도 기능을 유지하면서
옮겨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밥을 철수가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보면 이 부분은 결합해서 주어가 되었습니다. 결합해서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결합해서 서술어가 되었는데 그거는 어순 바꿈이 자유롭다고 하는 게 뭐냐? 밥을 하면 목적어가 앞에 왔고 철수가 주어가 두 번째 왔고 먹는다 이게 서술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더라도 뭐냐 하면 옮겨가는데 앞에서 밥을 하더라도 이 목적어 기능을 지니고 옮겨간다는 겁니다. 중국어는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국어는 이 기능을 그대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결합되어서 옮겨가고 1차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옮겨버리면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합이 되어 있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옮겨가니까 이게 옮겨가더라도 이 기능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어순을 바꿔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어순을 바꾸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어순을 바꿔도 기능을 유지하면서 옮겨가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설명에서 체언의 격변화, 용언의 활용, 첨가의 이해 이 부분으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어와 비교할 때 철수가 영수에게 그림을 보였다. 영수에게 철수가 그림을 보였다 라고 하더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I have a dream 이렇게 했을 때 이 떼어 쓴 단위가 영어는 전치사나 이런 부분이 앞에 있는 이것과 이것이 떼어져 있습니다. 결합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치사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바꾸어지면 이 부분 순서도 어색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어순을 바꿔버리면 문장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 그래서 1차적으로 영어는 이런 국어의 경우 예를 들면 조사라고 하는 것이 뒤에 왔는데 결합이 되어 있고 영어는 전치사가 앞에 옵니다. 앞에 오는데 이거 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옮긴다든지 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어순에서 보면 띄어쓰기 단위에서 떼어서 옮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뀐다든지 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런 부분도 어색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이걸 묶어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드림을 그대로 옮기더라도 드림 I have 이렇게 하면 이건 또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죠. 밥을 철수가 먹는다. 이 바꾸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기능 자체를 그대로 지니고 이 자리에 가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원래는 주어가 앞에 오는데 순서를 바꿔서 밥을 하면 이게 을이 목적어 표시해 주기 때문에 목적어 주어 서술로 이렇게 하더라도 문장 구성에 이상이 없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문장 구성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옮기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리 옮김이 어렵고 옮기면 비문이 되어버린다. 국어는 비문이 아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여기 설명해 있는 것을 보면 6번 문제 여기 답이 없는데 이게 답입니다. 체언 뒤에 조사, 어간 뒤에 의미가 결합해서 문법을 표시하고 옮겨서 어순을 바꾸더라도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옮겨가기 때문에 뭐냐 하면 문장을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6번의 답이 됩니다. 칠판에 적은 요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이 6번의 답이 된다라는 의미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에 나왔지만 영어 문장을 통해서 지금도 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왜? 국어 첨가어가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첨가어 부분을 이제 영어 굴절어와 그 다음에 국어를 비교했는 것이 6번이나 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예상으로 중국어는 뭐냐? 고립어입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부분을 제시했는 것이 이제 여기 중국어와 비교를 해서 그럼 중국어와는 어떤가 라고 할 때
그래서 가를 통해 국어 교차가 특징에 설명하라. 가를 통해서. 그러면 가에서는 순서를 바꿔 나왔습니다. 교차거, 부차거, 첨가와 같습니다. 교차거 특징은 뭡니까? 체언의 조사, 어간의 의미가 결합한다. 이게 일단 나와야 됩니다. 또 결합해서 문법 기능을 표시하다니까 옮겨가도 문장을 그 순서를 바꾸어도 이상이 없다. 의미가 통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어떤가? 영어는 그 고리버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국어는 고리버이다. 근데 고리버는 어순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첨가어와 고리버의 차이 또는 첨가어와 영어인 굴절어의 차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형태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리, 첨가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굴절어와 비교한다든지 그 예를 들면 굴절어 같은 경우 앞에 이런 경우 체험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었죠. 굴절어와 비교한다든지 혹은 고리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부분은 쉽게 두 가지 비교를 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뒷부분에 국어 흐름에 해당되는 것은 다 뒤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자료에서 보면 54쪽에 고대 국어의 특징, 중세 전기, 중세 후기 국어의 특징, 근대 국어의 특징, 현대 국어 특징 등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세 후기 국어 특징, 그 다음 근대 국어 특징, 현대 국어 특징 이것은 미리 뒤에 나중에 우리가 고전 문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 특징을 우리가 여기에 나왔는 것이 하나의 배경 지식으로서 나중에 이 부분들이 뒤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그 다음에 조어법이 다양하여 합성이나 파생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훈민정음에 해당되는 내용이 고전문법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245쪽 훈민정음 부분은 251쪽 51, 52쪽에 보면 훈민정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뒷부분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 조어법이 다양하여 합성이나 파생의 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라고 했죠. 그럼 이 내용은 우리가 그 뒷부분에 보면 고전 형태론에서 조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형태론에서 340쪽에 넘어가면 책의 340쪽에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고전의 파생법이 있고 파생어를 이루는 파생법 현대에 더 발달해 있지만 중세 국어에도 이런 부분이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파생법이 있고 그 뒤에 합성법이 있고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바로 뭐냐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국어 성조 표시 부호로 방점이 사용되었다 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조로 표시되는 방점이 있다라고 할 때 사성점, 방점 하면 이 부분 역시 책 뒷부분에 보면 세부적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점 부분이 어디 갔지? 음, 276쪽에 운소 중에 성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모음의 경우 단모음, 이중모음 이런 부분 다 고전문법에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내용이 뒤에 제시되고 있는데 뒤에 제시된 내용을 미리 핵심을 우리 중세국어의 특징의 핵심을 미리 제시해 놓았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대국어 특징 마찬가지입니다. 근대국어 제가 앞서 설명을 하면서 제 책 중에 또 하나 장점이 뭐냐
다른 생림책에는 중세와 현대, 중세와 현대 부분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 책은 많은 내용에서 중세 뒤에 근대 부분, 대부분의 중세 뒤에 근대에서의 변화까지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의 기본에서 고전을 드러낼 때도 고전 문법에서 중세와 근대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세 부분이 중요한데 근대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항상 그걸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근대 부분이 의미가 있는가?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세,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흐름.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 표라든지 세부 내용에서 중세, 근대 부분이 대부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책에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규칙, 불규칙 활용, 용언의 활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활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401쪽에 401쪽에 그게 보면 중세, 현대, 서너말 의미 흐름으로 되어 있고 중세, 근대, 현대, 근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대는 어떻게 나타났다? 시제는 없었는데 근대부터 나타났습니다. 401쪽 표가 있죠. 그런 부분으로 근대 부분을 추가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근대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이 책을 통해 중세, 근대, 현대를 함께 알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시제 부분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근대 부분도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설명할 때 예를 들면 과거를 설명하면 406, 407쪽에 보십시오. 현재 시제 선어활음이 나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가나다라 다음에 마에 오면 근대 부분이 있습니다. 니은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도 407쪽에 근대 국어 시제에서 과거 시제 at의 등장, 근대 국어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그 공부를 하기 쉽도록 그렇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불규칙 부분도 정리되어 있는 거 431쪽에 보면 431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불규칙 체계표가 있습니다. 중세, 근대, 현대 불규칙 활용의 흐름. 여기도 중세가 항상 먼저 있으면 근대, 현대, 근대는 어떠한가? 이걸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쭉 내려와서 보면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했는데 러 불규칙의 경우 우리가 러 불규칙은 중세에서는 뭡니까? 중세는 러 불규칙이 없습니다. 러 부분에서 예를 들면 달하다라고 할 때 달하다에서 달하로 된다든지 몰하다에서 몰라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 다 탈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 이것이 뭐다? 러 불규칙으로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근대에 들어오면 따르다와 같은 요 규칙에 해당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세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규칙이었는데 규칙적으로 되는 게 나타나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달라 몰라로 되면서 불규칙이 된다. 이걸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432쪽에 그게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끝에서 두 번째 칸 퍼르다와 퍼를, 니르다와 니를, 누르다와 누를, 니르다 부분이 니르다 니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니르다 니를 이런 니를다, 이게 현대는 이르다와 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이 중세에서는 뭐였다? 중세 근대에서는
뭡니까? 규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국어에 와서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뭐로 해버리니까 건대국어에서 현대에 와서는 이러다만 기본 용어로 삼으니까 그래서 불규칙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례에 대한 설명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세, 근대, 현대 이어질 때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0쪽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중세국어 현대 불규칙 관련 양상이라든지 이어지는 것, 생겨난 것, 그 다음에 현대로 오면서 없어지는 것 등등으로 세부적인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근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근대국어 특징이 나옵니다. 그 근대국어 특징이 나올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제 책에는 이걸 다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마다 중세, 근대, 현대, 근대를 항상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만큼 공부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대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불규칙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불규칙이 중세에 없었는데 이것이 왜 생겨났을까?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근대부터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러다 풀어다 누르다 이런 경우에 언제부터 불규칙이었을까? 중세는 불규칙이 아닌데 현대는 불규칙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근데 표에서 보면 근대부터 이렇게 되었다. 혹은 현대부터 이렇게 되었다. 이걸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부분을 만들면서 그만큼 신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보면 그만큼 유용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근대국어라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또 담겨 있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도 이 부분도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있습니다. 성취 기준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과거에는 제가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여기 있는 내용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설명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유일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45쪽 국어의 우수성입니다. 국어의 우수성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보면 한글의 우수성 부분인데 훈민정음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늘 나옵니다. 창제자와 제작 목적, 제작 연대가 밝혀져 있다. 제작 연대 부분이 다 밝혀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음소문자이면서 어문자질, 어문자질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어문자질 부분은 무엇에서 드러나는가? 어문자질. 우리가 음소문자는 잘 알죠. 어문자질 문자다라고 할 때 47쪽에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림 문자,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표의, 표음, 음절 문자로 오게 되면 일어 같은 경우가 음절 문자, 한자어가 표의 혹은 표음 문자입니다. 음절 문자라고 할 때 일어가 음절 문자, 어문 문자 들어오면 영어, 그 다음에 국어 등이 어문 문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질 문자다라고 할 때 어문 자질까지 드러내는 문자가 바로 뭔가? 국어. 유일하게 국어는 어문 자질 문자다라고 이렇게 자질 문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뒤에 다시 나오지만 국어의 경우 어문을 자질을 드러내는 문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질이 어떤 부분에 표시가 되는가? 이게 핵심이 가획, 획을 더하면서 가획하면서 획을 더하면서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기억에 획을 더해서 기억이 되면 이게 뭐다? 기억에서 기억이 되면 성출초려 이렇게 해서 소리가 거세어진다. 니은에서 디귿 티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옷에서 지읒 치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질을 표시하는 것이 특히 가획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국어 그 훈민정음의 가획, 획을 더하다. 획을 더하면서 이렇게 어문 자질이 드러난다. 원래 기본자에서 획을 더하면서 어문 자질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는 어문 자질 문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아에서 아가 있으면 아에서 야 획을 더하면 아야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야 어요 오요 이렇게 할 때도 획을 더하거나 특징을 더함으로써 합성을 함으로써 그 어문 자체의 특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문 자질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어가 유일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그 자질 부분이 자음에서는 가획으로, 모음 부분에서는 합용을 통해서 우리가 합성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합용입니다. 합용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 라는 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아래 제시된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이건 좀 기억을 하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뒤 훈민정음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이 뭐냐? 우리 국어 부분에서 국어학과 언어학.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편협된 이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단어로만 적용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문 형태 동사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각각 분리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전문법을 공부하는 부분도 이런 차이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첫 번째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규칙과 체계, 규칙성, 체계성이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의 모든 지식은 나누면 규칙이 아니면 체계라는 겁니다. 모든 문법 내용이 그렇습니다.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뭐다? 체계이다.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결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원리, 이런 부분들은 모두 규칙이다. 그래서 그 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것도 문제로 낼 수도 있는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국어의 교차어, 부차어, 첨가의 특성 부분을 잘 이해하라 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문제로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정도 부분에서 문제로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뒤에 국어 특질이나 한글의 우수성이나 이것은 중세 국어 특질이나 뒷부분에 다 반복이 되는 것을 미리 정리를 해서 제시해 놓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어학, 국어학의 기본 특성에 해당되는 것을 정리를 했고,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문론 분야 세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